1352년 공민왕 원년 3월. 고려의 수도 개경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백성들의 통행이 통제됐고 궁궐을 지키는 병사들에겐 급박한 경계령이 내려졌다. 내란도 아니고 전쟁도 없었던 평화시, 고려의 수도 개경에 내려진 계엄령. 계엄령이 발령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왜구였다. 여러분은 왜구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 해안가에 나타나서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을 해대던 해적 집단,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앞머리는 밀고 윗도리는 벌거벗은 야만인. 아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런 모습의 왜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적이 수도 개경에는 왜 나타났으며 또 이 해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 개경 장안에 계엄령이 내려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당시 고려의 상황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 왜구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해안뿐만 아니라 충청도와 강원도의 내륙 깊숙이까지 들여와서 이 40년 이상 온 강토를 유린했습니다. 백성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급기야는 이 수도 개경에 계엄령이 발령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죠. 자, 40년 이상 이 고려의 전역을 유린하고 또 평화로운 개경에 계엄령이 발령되도록 하게 만든 의문의 집단 왜구. 자,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고려말 이 왜구의 실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우리가 처음 찾은 곳은 도쿄. 도쿄대학 사료편찬소에는 왜구와 관련된 자료가 보관돼 있다. 철제문을 열고 수장고로 들어가니 안쪽에 삼나무로 만든 상자 형태의 방이 나왔다. 몇 개의 나무 상자를 열고 몇 겹의 천을 펼친 후에야 우린 그 자료를 볼 수 있었다. 왜구 도권. 16세기 명나라 해안에 나타나 노략질하던 왜구의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가로 5.2m, 세로 32cm의 이 그림엔 왜구들의 얼굴과 복장, 그리고 활동 모습이 자세히 담겨 있다. この資料はですね、後期倭寇の様子を具体的に描いたという意味で、他に例のない貴重な資料だと思います。 그림 속의 왜구는 아랫도리를 벗은 채 칼이나 창을 들고 있다. 왜구들은 가는 곳마다 방화와 약탈을 일삼으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16세기) 명나라 해안에 나타났던 왜구. 그렇다면 고려에 침입했던 왜구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까? 고려사에는 왜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대목이 있다. 1380년에 벌어진 황산대첩의 한 장면이다. 아기발도라는 장수는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얼굴엔 동으로 만든 보호대를 하고 있다. 또 다른 장수는 큰 쇠투구를 쓰고 손과 발까지 모두 덮는 갑옷을 입었다고 돼 있다.
고려사에 나타난 왜구의 모습을 알아볼 방법은 없을까? 취재진은 도쿄에 있는 한 박물관을 찾았다. 이곳엔 각 시대별 일본 무사들의 복장이 전시돼 있다. 고려 말에 해당되는 14세기 무사들의 복장에서 고려사에 언급된 장수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頭を守るための笠があったりとか、顔を保護するためのマスクがあったりとか、首の周りを固めるものがあったり、それがずっとですね、足まで、要所要所を保護するものが、備わって、さらに紐でですね、それぞれの部隊をつなげてるんですけども、その紐も非常に華やかな色々な色とりどりのものを使ったりしまして、身を守るとともにその華やかに見せる要素を備えていると言えると思います。 고려사의 기록과 비교해보자. 커다란 쇠투구라는 기록은 바로 이런 투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얼굴 전체를 감싸고 있어 화살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얼굴 보호대다. 온몸을 뒤덮었다는 크고 견고한 갑옷. 팔다리뿐 아니라 손, 발을 모두 감쌌다는 보호대다. 이런 복장을 한 왜구 장수는 말을 타고 병졸의 호위를 받았다고 했다. 馬に乗っているのは総大将と呼ばれるその指揮官、軍事指揮官でありますから、この人は別に降りて地上で戦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で、ですから武装の仕方が全く違うんですね。で、同じ鎧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この軍事指揮官がつけている鎧は大鎧と言いまして、でそれに、大鎧をつけ、兜をかぶり、そして、馬にまたがって、長い、その太刀を吐き、そして弓矢を持つということです。이것이 바로 고려 말 이 땅에 쳐들어왔던 왜구 장수를 복원한 모습이다. 아기발도는 커다란 투구와 얼굴 보호대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 크고 견고한 갑옷과 팔다리 보호대로 화살 하나 들어갈 틈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말을 타고 호위병을 거느린 완전 무장의 왜구. 그것은 분명 단순한 해적의 모습은 아니다. 앞에서 보았던 고려사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한 대목 나옵니다. 이 황산 싸움에서 아기발도의 출현으로 고려군이 주춤하고 있을 때였죠. 고려 병사들이 아무리 활을 쏘아도 아기발도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갑옷을 입고 철가면까지 썼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한번 쏴보도록 하죠. 역시 어림도 없군요. 이 아기발도와 싸우는 과정에서 이성계는 아주 신기에 가까운 이 활솜씨를 보여줍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이 활을 쏴서 이 아기발도의 투구끈을 맞춰서 살짝 벗겨지게 한 다음에 다시 활을 쏘아서 이 아기발도의 얼굴을 명중시키게 하는 거죠. 결국 고려는 대승을 거두게 된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이성계의 활솜씨가 아니라 아기발도의 이 무장 수준입니다. 갑옷에 투구에 철가면까지. 분명한 것은 일부 장수들이 이렇게 완벽한 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 무장은 당시 일본 무사들의 이 복장과 아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왜구들은 그 일본의 정예 부대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전라북도 군산과 충청남도 장항을 잇는 금강 하구원. 취재진은 이곳에서부터 고려 말 왜구의 실체를 추적해보기로 했다. 고려사의 최대 침입지로 기록된 진포는 어디쯤일까? 금강하구 바로에 여기 진포가 써 있습니다. 네, 이게 진포. 네. 근데 볼 때는 이쪽이 네. 지금 네. 군산 쪽에 되나? 그렇죠. 맞은편이 군산이고 네. 이쪽이 이제 현재 우리가 쓰는 게 장항입니다. 예, 네. 그 진포. 지형이 많이 변했지만 군산과 장항 사이 일대가 이에 진포자리인 것만은 확실했다. 아, 진포입니까? 네. 진포. 저기에 대선단 500척이라고 하는 대선단이 여기에 이 근방에 정박했었습니다. 큰 동화줄로 500척이 서로 묶여져 있었어요. 왜구의 주력 부대는 이미 금강을 거슬러 올라서 옥천에 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약탈해오고 납치해온 사람과 쌀, 재화들이 이 배에 실려 있었고, 그리고 이 500척의 선단을 지키는 왜구의 소위 수비병력이 있었습니다. 500척 선단이라면 어느 정도의 규모였을까? 500척의 규모를 가늠해보기 위해 우린 도쿄에 있는 배 박물관을 찾았다. 일본의 항해술과 선박기술은 8세기 이후부터 크게 발전한다. 이 박물관엔 시대별로 많은 배가 전시돼 있다. 당시 왜구들은 무역이나 약탈을 위해 고려뿐 아니라 멀리 명나라까지 나가곤 했다. 고려에 출몰하던 왜구의 배는 현재 남아있는 것이 없다. 하지만 같은 시대의 이 배들을 통해 그 크기나 기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実際はどのぐらいの大きさですかね、실제는。大きさとしてはそうですね、メーターに直したら15メーターから20メーターぐらい。 그럼 한 몇 명 정도가 탈 수 있는 크기입니까? 그 정도 크기는.何人ぐらい乗れるんですよね、その。人数的にですか？人数的には十数名というところだと思います。13とか4とか。 적게 잡아 한 배에 10명이 탔다고 가정했을 때 500척의 배에 올라탄 왜구의 수는 5천이 된다. 배 중엔 100여 명이 탈 수 있는 큰 배도 있다. 5천이란 숫자는 말과 무기, 그리고 보급물자, 또 약탈한 물건을 싣고 올 공간을 남겨 계산한 수치다. 배의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말에 관한 대목이다. 이성계의 황산대첩에서는 적의 말을 1600필이나 사로잡았다는 기록이 있고, 이보다 앞서 진주 침입 시에는 말을 탄 기병이 700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병 2,000, 기병 700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병과 기병의 비율을 3대 1 정도의 비율을 봤을 경우에 기병이 1,600명 있다 그러면 보병은 한 4,000 곱하기 3이니까 한 5,000. 그러면 기병을 포함한 6, 7천 되죠. 거기다가 진포 입구에서 죽은 왜구의 병력과 포함한다는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병력이 아닌가. 이 10,000명에 가까운 병력이라고 하는 것은 500척이라는 대선단에 어울리는 병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대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도적대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당시의 전투에서 말이란 존재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왜구들은 뛰어난 기동력으로 불시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 고려군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다. 보병과 기병의 이러한 합동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협조 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산악이 많은 곳에서
보병과 기병이 이러한 그 보기 협동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들의 평소의 훈련이 얼마만큼 강도 높게 진행됐었던가 하는 것을 짐작해 하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500척 대산단, 그리고 전문적인 기병부대의 존재. 고려 말 왜군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본토의 정예부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진포에 몰려온 왜구의 숫자가 최소한 3,000에서 5,000 명이란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최소로 잡은 것이고 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10,000명 이상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잡는다면 연대 이상, 또 넉넉하게 잡는다면 사단 수준의 병력이 진포로 몰려왔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병이란 존재입니다. 이 기병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일본 무사의 전투 장면을 그린 것인데요. 말을 탄 이 기병들이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며 적의 대열을 흐트러뜨리면 뒤에 있던 보병이 달려들어서 육탄전을 벌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왜구들은 고려 땅에 들어와서 기병과 보병의 합동작전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이 왜구들이 단순한 해적이 아니라 이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적인 전투 집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완전 무장에다가 이 엄청난 규모를 갖추고 있었던 의문의 집단 왜구. 이 왜구들이 고려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싸움을 벌였을까요? 김천에서 상주로 넘어가는 3번 국도. 지금은 그나마 완만해졌지만 고려 때 이 길은 경사가 무척 심한 고갯길이었다. 고개의 이름은 왜유령 혹은 왜너미제로 불린다. 왜너미제라고 합니다. 왜 왜너미제라고 그러죠? 그 확실히 내맥은 몰라도 유래로서 애놈들이 넘어갔다 하면서 이 왜너미제라고 이름이 나는 모이라요. 왜너미제의 사연은 60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 고려말 왜구에서 비롯된다. 1380년 진포에서 패배한 왜구들은 옥천, 영동, 김천을 지나 상주로 흘러든다. 그리고 운봉에서 패배한 후 마지막으로 남은 70여 명이 바로 이곳 무등산에 숨어든다. 진포에 침입했던 왜구들의 최후 은거지. 무등산의 규봉함은 험한 산이었다. 저 같은 무등산이요? 이쪽에서 왜구들이 이렇게 흘러오는 거? 저쪽으로. 왜구가 은신했던 규봉사. 이 절은 신라시대에 지어진 고찰이다. 이곳은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다. 이곳에서 왜구는 추격하는 고려군을 맞아 최후까지 저항한다. 단순히 산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산에 들어가서 이런 방어하기에 좋고 또 틈을 타서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공격하기에 좋은 이런 바위라든지 특히 산면이 절벽이고 접근하는 길은 오직 한 방향밖에 없는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단순히 산에 올라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산 속에서도 이런 천연적인 지형,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한 곳에 운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규봉함에서 왜구가 보여준 전술은 놀랍게도 일본 무사들의 전법과 일치한다. 당시 무사들의 전술이 나타난 기록들을 보면 규봉함과 너무도 흡사한 지형들이 나온다. 자연지형을 방패 삼아 산 위에 성을 구축하고 돌이나 나뭇가지 등을 던지면서 저항하던 전술. 이것을 농성 전술이라 부른다. 이것은 당시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전술이었다. 三方を山に囲まれたところで防衛をするという戦争の仕方は
この時代までかなり広く一般的に見られます。で特にこの時代は、お互いに武士同士が激しく戦い合った時代でありますからそのような構えの城をお互いに作って、攻めたり攻められたりするという状況が繰り返されておりました。 충남 부여군 홍산면. 이곳은 최영 장군의 유명한 홍산대첩이 벌어진 곳이다. 여기에서 왜구의 또 다른 전술을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당시 남북전이라는 당시에 그 일본 무사들의 성에 관념하고 비슷. 1376년 연전연승을 거듭하던 왜구 부대와 토벌대 최영의 부대가 홍산에서 맞붙게 된다. 이때 환갑을 넘긴 최영 장군은 화살을 맞고도 앞장서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정상에 오르면 당시 일본 무사들이 이용했던 지형과 똑같은 모습이 드러난다. 좁고 험한 곳에 운구하고 있었다. 고려사 전례의 평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나라도 아니고 외국인 고려에 와서 이런 지형을 발견하고 여기를 자기들의 군사적인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그야말로 전문적인 숙련된 전투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진강 하류에는 동진교라는 다리가 있다. 600년 전 고려시대에도 이 자리에 다리가 있었다. 당시 왜구는 곰수에서 적현을 넘어 부안으로 들어온 후 고려 토벌대와 교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동진교를 끊고 도주를 한다. 원래 일본에선 강을 이용한 방어 전술이 발달해 있었다. 다리를 끊고 도망치는 것은 추격하는 군사를 따돌리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전술인 것이다. 수도 개경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강화도. 고려사에는 이 지역을 무대로 왜구가 벌였던 치밀한 전략이 기록돼 있다. 수도인 개경에는 수도 방위 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최영 장군의 정예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1377년 왜구는 개경 주변의 양광도 지역을 집중 공격한다. 그 뒤에는 최영의 부대를 유인해서 개경의 주력 부대를 외곽으로 빼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개경에서 최영의 부대가 빠지면 그 공백을 이용해 개경을 친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었다. 왜구는 고려의 정규군을 격파하고 있습니다. 즉 고려의 정규군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죠. 그것은 각 부문별 전술, 예를 들어서 산에 들어가서 절벽이라든지 산면이 절벽이고 오로지 길 하나만 나 있다든지 이런 자연적인 지형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다리를 끊어가지고 토벌대의 진입을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개별 전술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고려의 정규군을 다른 남쪽으로 유인한 틈을 타서 그야말로 고려의 심장부인 수도인 개성을 공격하겠다라는 큰 전략을 세웠을 정도로 어떤 그 전문적인 정예부대, 전투 집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구가 고려 땅에 와서 사용한 전술을 보면 본토의 정예부대와 거의 같은 것들임을 알 수 있다. 남의 땅에 들어와 이런 전략과 전술을 구사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왜구가 뛰어난 정예부대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산에서의 농성전, 간첩을 이용한 첩보전, 험한 지형을 이용한 게릴라전. 왜구들은 이렇게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면서 고려 땅을 유린하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막는 자가 없으니 여기가 바로 낙토로구나.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고려 땅이 왜구들에겐 낙원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 왜구들의 낙원이 된 고려 땅엔 수많은 비극들이 생겨났습니다. 고려사의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이 고려사에 보면은 어떤 군수가 새로 부임하여 동네를 도는데 여인의 슬피 우는 울음소리가 밤새 끊이질 않아 물어보았더니 새신랑이 왜구에게 잡혀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은 당시 고려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새신랑이 왜구에게 잡혀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거나 다친 것이 아니라 잡혀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왜구는 왜 이 고려의 젊은이들을 잡아갔던 것일까요? 또 그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바다를 건너 고려에 들어와서 만행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1350년) 중정왕 2년 2월 왜구가 남해안 일대에 대규모로 침입했다. 고려사는 이때를 왜구 침입의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다. 바다가 바로 이 앞에. 어디요? 지금은 이렇게 들이 돼 있지만은 뚝을 막았으니까 들이지만 침입지 중 하나인 전남 순천시 해령면을 찾아갔다. 예. 아, 거기가 바다입니까? 지금은 간척 사업으로 육지가 됐지만 고려말 당시 산 아랫 마을은 바다였다. 간척지 안쪽으로 들어앉은 홍두마을은 왜구들이 자주 침입하던 곳이다. 말터 그 자리가 창고 자리였지 않냐. 그 배단 자리 그 자리에서 싣고 나가고 또 배가 들어오고. 여기 옆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13대를 살아온 토박이 할아버지가 기억하듯이 이곳은 국가의 세금으로 낼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던 창고, 즉 조창이 있던 자리였다. 이곳 해룡창은 고려시대 해안가에 있던 13개 조창 중에 하나였다. 그 조원수들이 모이는 곳이 조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딴 곳에 쳐들어가는 것보다도 이런 그 곡식이라든지 지방의 여러 가지 그 소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이 창고를 급습한다면요, 그야말로 손쉽게 양곡을 곡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왜구의 침입은 조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왜구의 가장 큰 목표는 조창에 모여있던 쌀과 재물이었던 것이다. 왜구가 쌀과 재물을 얻기 위해 조창을 집중 공격하자 고려는 조창을 내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산 아래 깊숙이 지어진 진성창은 창고를 보호하기 위해 입구부터 성을 쌓았다. 이곳은 주변의 만경강과 금강유역에서 나는 쌀을 모으던 조창으로 왜구의 침입을 피해 이곳으로 옮겨왔다. 공민왕 7년인 1358년에 그 전라도 진변사 고영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정에 대해서 그 연해에 있는 조창을 내지로 옮길 것을 건의를 하게 되고,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이곳에 있던 진성창도 내지로 옮겨지고, 또 1376년 그러니까 우왕 2년까지는 연해의 모든 조창들이 내지로 옮겨지게 됩니다. 조창이 내륙으로 옮겨지자 왜구들의 침입도 조창을 따라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오게 된다. 광양만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섬진강 하류. 왜구들은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하동, 산청, 화계를 지나 내륙으로 들어오게 된다. 내륙으로 들어온 왜구들은 민가를 약탈하고 지방관청을 습격하기까지 했다. 바다에서 하루부터 쭉 그슬러 올라가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약탈을 하고, 또 만약에 강가에 없으면은 말을 내려서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 인근의 큰 고래에 들어가서 약탈하고 말도 이동해가지고 배에 싣고 도망가는 겁니다. 왜구의 침입은 더욱 기승을 부려 1377년엔 강화부를 함락시킨다. 강화도는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다. 이
전국의 조운선들은 이곳 해로를 따라 개경으로 들어갔다. 한마디로 이곳은 고려의 세금이 모이는 요충지였다. 고려에 이 조세를 거둬들이는 조운선이 바로 이곳 바다와 강을 이용해서 개경으로 들어왔는데, 도동도는 바로 그 개경에서 아주 가까운 코앞에 있는 섬으로서 이곳이 장악당하게 되면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오는 조운선이 그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왜구들은 침구 목적이었던 식량 획득, 즉 조운선을 쉽게 이곳에서 탈취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동도를 하나의 그 침구 거점으로 삼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구가 노린 것은 쌀과 재물만이 아니었다. 완산부의 최씨 부인은 겁탈하려던 왜구에게 저항하다 팔다리가 잘리고 살해됐다. 영암의 최씨 부인은 왜구들이 쫓아오자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피했으나 결국 잡혀 죽임을 당했는데, 갓난아이가 죽은 어미젖을 빨다가 따라 죽게 됐다. 일본이 그때 계속 내란을 겪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그 전쟁이 사람의 가치관을 전도시켜서 결국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사에 그런 이해가 있는데, 서너 살 먹은 여자아이를 잡아서 배를 갈른 다음에 내장을 꺼내고 깨끗이 닦은 다음에 쌀을 넣고 고사를 지내 뒤에 그 쌀로 밥을 해 먹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잔인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자들을 겁탈한다든가 무슨 쌀을 뺏어가고 집 불지르고 배 태우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심한 일들을 많이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구가 주로 노린 것은 부녀자보다는 젊고 힘센 장정들이었다. 고려사에는 왜구에 잡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온다. 고려사에 나온 사례들을 다 모으면 잡혀간 사람의 수가 3만여 명에 이른다. 잡혀간 장정들은 대부분 노예로 팔리거나 왜구의 배를 젓는 데 이용됐다. 또 고려군과의 전투에 동원되기도 했다. 왜구들이 노린 또 하나의 목표는 고려의 값진 문화재였다. 왜구의 근거지로 지목되어 온 대마도. 대마도 관음사에는 고려의 불상이 모셔져 있다. (1970년대) 전반, 이 불상 안에서 제작 연대와 제작 경위 등이 기록된 문서가 발견되었다. 원래 불상이 있던 곳은 고려의 부석사였다. 제작한 연대는 1330년, 32명이 시주를 해 제작됐다. 제작 연대는 물론 시주자 명단까지 밝혀진 고려 불상이 대마도에 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それは一番私たちも知りたい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そこのところが明確でないんですね。明らかでないんです。で、これは仏像を作った時のいきさつが書いてあるわけですね。で、韓国から朝鮮から日本にいつ渡ってきたのか、それからどんな理由でこのお寺に納められたのか、それも全然わからないんですね。 대마도 곳곳에는 이런 고려의 문화재들이 수없이 널려 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불상만 130여 점. 개인들이 소장한 것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우리의 불교 문화재가
이곳으로 넘어왔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것들을 대부분 왜구가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깨지고 손상된 이 청자의 조각들이 정상적인 경로 외의 방법으로 들어온 여정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 처음에는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서 해변에 와서 이제 노략질을 했겠죠. 그러나 와서 봤을 때 그네들이 불교, 불상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 실물을 대할 기회가 없었어요. 해변에서 왜구들이. 그러나 부처님을 배웠고 또 불구라에서 그 신기스러운 종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유형적인 문화재,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높은 수준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법입니다. 이러한 고도한 문화유산들을 봤을 때 탐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탐나는 것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갔을 때 일본 육지에 있는 본토에 있는 부호들이라든가 토호들은 아주 귀중한 유물을 가지고 왔다 해서 왜구들로부터 많은 돈을 주고 사들였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재물이 되고 돈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네들은 점점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가는 그 도가 높아지고 또 넓어지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됩니다. 고려시대는 불교 문화가 융성한 시기였다. 일본은 물론 중국에서조차 흉내낼 수 없었던 고려만의 자랑 불화. 이 고려 불화는 지금 전 세계에 100여 점이 남아있는데 그중에 90여 점이 일본에 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은 10점이 채 안 된다. 이 왜구들이 노렸던 것은 결국 경제적 가치가 있는 쌀과 사람 그리고 재화들이었습니다. 이 왜구의 침입이 극심했던 40여 년간 고려가 입은 피해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 이 불경과 그리고 불상 또 이 탱화는 이제는 돈 주고 살 수조차 없는 세계적인 보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마음대로 볼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왜구에게 입은 피해를 이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아주 안타까운 손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왜구의 실체를 밝혀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첫째, 왜구는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과 같은 해적 집단이 아니라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대규모의 집단이다. 둘째, 그들의 전술을 보면 이 왜구는 본토의 정규군과 거의 같은 전투력을 갖춘 집단이다. 셋째, 어떤 계기로 해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고려에 쳐들어왔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 어떤 계기란 무엇인지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왜구의 실체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14세기 규슈 지방의 중심지였던 후쿠오카 다자이후터. 다자이후는 그 지방을 통치하던 관청이 있던 곳이다.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영주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鎌倉時代の後半以来は天皇家が2つに分裂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があり、それが2つの王朝に分裂してしまうわけですね。でそれぞれがまた武士と関係を持っていて、武士の方もその関連してまた大きな分裂を生じるというようなあの時代の社会というのは、例えば一つの家でもそうなんですが、家が2つの、派に分かれて争い合うというような動きが、社会の非常に広い範囲で
見られた時代なんですね。 일본 역사상 최대의 혼란기. 역사가들은 이때를 남북조 쟁난기라고 부른다. 지금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 이 장소는 남북조 시대 최대의 격전지였다. 1359년 당시 후쿠오카의 통치자였던 쇼니는 경쟁자 기쿠치의 군대를 맞아 이곳에서 대혈전을 벌이게 된다. 쇼니군이 7만 명, 기쿠치군은 3만 명, 10만 대군이 사활을 걸고 16시간 동안 혈투를 벌였다. 쇼니군은 기쿠치군의 야간 기습을 받아 패배를 하게 된다. ここで勝者しました金長親王を報じて、勝ちました菊池勢ですね。これは菊池氏は太宰府、九州の太宰府に清政府を置きまして十数年間九州の実権を握ったわけです。 오하라 전투의 패배는 처절한 것이었다. 이 패배로 인해 쇼니는 2만여 명의 사상자를 낸다. 그리고 규슈에서 세력을 잃게 된다. 쇼니군이 흘린 피가 몇 날 며칠이고 직후고강을 피로 물들였다고 한다. 地方社会で対立している者同士が常にその兵士と兵糧米が必要なわけです。ところがご承知のように日本列島というのはそれほど大きな社会ではありません。そして山の多いところですから田んぼや畑を作ってですね、食料を確保するといっても限度があります。したがって南北朝の内乱がある限度を超えて、日本列島の内部のですね、その兵士や食料ではこの賄いきれ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その足りない分を外に出かけていって略奪してくるというふうになってくるわけです。 규슈에서 세력을 잃은 쇼니가 재기할 꿈을 다진 곳은 바로 대마도. 그리고 바다 건너 고려였다. もう山ばかりですから道路も獣の道と同じだと小さいと。だから自然活路を開くのは生活の場を開くのは朝鮮半島に出かけたり、北九州に交易に行ったり。 あるいは海のものを取ったり山のものを取ったりというので生活をしているというのが3世紀の魏志倭人伝に書いてあることなんですよね。 대마도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는 고려였다. 대마도인들은 고려에서 대대로 물자를 구해왔고 그 때문에 고려의 수로와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더욱이 대마도의 통치자였던 소우 씨는 쇼니 씨의 직속 부하였고 쇼니가 요청한 고려 침입은 대마도의 이해와도 부합되는 일이었다. 이로써 본토의 정예부대였던 쇼니 세력과 휘하의 대마도 세력이 고려로 몰려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취재 도중 쇼니와 왜구와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금을 녹여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금자사경. 이 경전은 찬란한 금빛으로 고려 불교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금자사경은 전 세계를 통틀어 10점이 안 되는 진귀한 문화재다. 게다가 뒷부분에는 불경의 제작 경위와 연대, 시주자의 이름이 일일이 적혀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다.
이 불경의 제작연대는 지원 6년, 외구의 침입이 시작되기 10년 전인 1340년이었다. これ高麗のお経なんですね。で、高麗のお経を日本に持ってきてから、それを聖に頼久が天満宮に再度寄進するというような形になってるんですよ。で、どういうふうにして入手したかというのはちょっとよくわからないですね。 기증자가 규슈 영주 쇼니라는 얘기를 통해 우리는 이 불경의 입수 경로를 추정할 수 있었다. 결국 고려에서 제작된 이 불경은 고려 땅에 들어왔던 왜구에 의해 그들의 영주 쇼니의 수중에 들어갔고 다시 쇼니를 통해 천만궁에 바쳐지게 된 것이다. 요 고려시대의 금자 사경이 그 연대로 보니까 천정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일본 연대가 나와요. 그럼 그 연대는 1357년에 해당하는데 1340년에 만들어져서 1350년 이후에 한참 왜구가 횡행했을 때 이것이 일본으로 이제 약탈당해가서 이것이 이제 자기 주인에게 바쳐져서 그 주인은 또 그 위에 아주 세력 있는 사람에게 바쳐져서 이것은 절에다가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밟았다가 여하튼 간에 이런 계보를 밟아서 절에 바쳐졌다. 그러나 이런 왜구와 영주들의 관계는 규슈 영주 쇼니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다. 남북조 쟁난기 동안 영주들은 혼전을 거듭했다. 거듭되는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 영주들은 필요한 물자들을 고려에서 얻으려 했던 것이다. その大きな社会の分裂が特に九州において、激しくてしかもそれが長く続くんですね。14世紀の後半まで、そういう戦乱状況がずっと継続するというのが、九州地方の特徴でして、そのことと、倭寇の活動がこう活発になるということとは必ず関係があるだろうと思っています。 모든 세력이 무장을 했던 일본에 비해 당시 고려의 지방 방비는 상대적으로 허술했다. 일본의 영주들에게 고려는 배만 타면 건너와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낙토와도 같은 곳이었다. 고려 말 왜구는 단순한 해적 집단이 아니라 일본 본토 남북조 혼란기에 경제적 가치가 높은 쌀과 재물 그리고 사람을 잡아가려고 고려에 침입해온 정예부대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내린 이 왜구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왜구가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국원정 외승기허. 요동을 정벌하려고 군사를 일으키면 그 틈을 타서 왜구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1388년 고려의 우왕은 최영과 이성계에게 요동을 정벌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성계는 위화도까지 갔다가 이런 명분을 들어서 군사를 돌이킵니다. 우리 역사에 새로운 왕조가 태어나는 아주 이 급박한 순간에 왜구의 존재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 말 왜구는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80년에) 걸친 몽고의 지배와 계속된 외침으로 고려의 국력은 쇠퇴할 대로 쇠퇴해져 있었다. 몽고가 물러가자마자 북쪽에서 홍건적이 침입해 수도 개경을 함락시키고 왕궁을 불태운다. 한편 남쪽에서는 왜구의 약탈과 방화로 민심이 피폐해지는 등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고 있었다. 고려는 이제 원나라가 1270년서부터 1351년까지 80년간 지배를 했습니다. 원나라가 지배를 하면서 고려에서의 그 지방에서의 그 반항 저항을 우려해가지고 지방군 체제를 완전히 와해시켜 버렸죠. 그리고 이제 수도 개성을 지키는 치안 수준의 경군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351년에 국민왕이 즉위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왜구에 대해서 고려가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구의 침입을 맞아 고려가 먼저 힘을 쏟은 건 외교적 노력이었다. 고려는 정몽주 등을 외교 사절로 큐슈에 보내 왜구를 근절시키라고 엄중히 요구했다. 적지 않은 성과를 봤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었다. 해안은 연일 왜구의 침입으로 소란스러웠다. 고려는 수군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됐다. 관리들의 상소가 이어졌고 결국 공민왕 3년, 고려는 수군 제도를 마련하고 지방군을 정비하게 된다. 해변 주민 3명을 한 호로 정하고 수군 1명씩을 내게 했다. 또 지방군으로 진술군을 편성했다. 왜구의 침입이 잦은 해안가에는 성을 쌓고 경비를 강화했다. 장암진 성은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금강 하구에 지어진 성이다. 와해됐던 지방군을 다시 재정비해서 진술군을 편성하게 되고요. 또 바다를 담당하는 해군, 즉 선기군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전쟁에 필요한 화약이라든지 또는 병기를 이제 개발해 가면서 대략 1370년대 후반기가 되면 왜구하고 완전히 전면전을 벌여서 승리할 만큼 고려의 군사 체제가 재정비됐다고 보아집니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일은 화포의 개발이었다. 1377년 우왕 3년 10월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된다. 화약과 함께 대장군, 이장군, 석포, 신포 등 각종 화기가 잇따라 개발됐다. 화약무기의 개발 이후 고려의 전투력은 눈부시게 발전한다. 1380년 8월 최무선이 이끄는 고려의 수군은 100척의 적은 선단으로 500척 왜구의 대선단을 격파한다. 대왜구전의 양상이 변하는 순간이었다. 가장 효율적인 그 왜구 격퇴의 그 해답을 찾은 것이 바로 이 최무선의 진포 대첩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포라고 하는 최신식 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뒀고 그 이후 이 화포를 사용한 전법에서 역시 정지 장군이 남해 섬 앞에 간원포성소에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진포 대첩은 왜구 승리의 올바른 해답을 찾은 그런 전투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포 대첩이 바다의 주도권을 잡은 첫 승리였다면 운봉에서 벌어진 황산 대첩은 왜구 토벌사의 한 획을 긋는 전투였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 전투는 여기에서 1380년 9월 진포에서 배를 모두 잃은 왜구의 대부대는 인월면 쪽에 몰려와 진을 치고 있었다. 이성계는 적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움을 지휘해 왜구 대부분을 사상시키고 말 1600피를 사로잡는 대전과를 올렸다. 이성계 장군은 그 죽기를 각오하고 많은 군사들을 독려해서 여기에서 참 힘든 싸움을 하게 되는데 말을 2번이나 갈아타고 또 허벅지에 화살을 맞아가면서 힘든 싸움을 했지만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전쟁을 결국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때 흘린 왜구의 피가 강을 물들여 일주일 동안이나 그 물을 마시지 못했고 여기서 승리한 이성계는 국민적 영웅이 됐다. 왜구의 출몰, 그로 인한 그 피해, 이것은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장을 성장시켰고 또 신흥 사대부들이 그로 인한 조정의 재정적 압박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사전 혁파를 주장하게 되고 거기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결국은 구세력을 물리치고 새 왕조를 개창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이 역시 왜구와 그러니까 고려 왕조의 멸망과 조선 왕조의 건국이라는 것은 왜구와 상당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말 왜구와의 싸움을 통해 얻어진 경험들은 이후 조선의 대외구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무력으로 응징하면서 조선은 초기 100년 이상 주도적으로 왜구와의 관계를 이끌어간다. 자신감 있는 조선의 왜구 정책은 고려 말 40년의 시련 속에서 얻어낸 열매였던 것이다. 고려 왕조는 왜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화포를 개발했고 또 지방군 체제도 정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건국 주체였던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도 이 왜구 토벌 과정을 통해서 민심과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새 왕조인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렇듯 고려 말 왜구는 단순한 해적 집단이 아니라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 왕조가 교체되는 역사적 전환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